아버지를 마지막까지 모신 건 저였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장남 영철에게 준다. 그 순간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군산시립장례식장 사무실. 이른 아침부터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고 김만호 선생의 빈소 앞에는 하얀 국화가 쌓여 있었고, 영정속 아버지는 젊은 시절 교단에 섰던 모습 그대로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김정수는 상주석에 앉아 허리를 숙였다. 펴기를 반복했다. 검은 상복이 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었다. 3일째 밤을 꼬박 새운 탓에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졸음을 쫓아내며 조문객 한 명 한 명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정수야, 좀 쉬엄쉬엄 해.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니? 옆에 앉은 이모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쉴 수 없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딸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고 싶었다. 62년을 살아오며 평생 부모 곁을 지킨 자신에게 이것만큼은 당연한 의무였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장례식장은 잠시 고요해졌다. 정수는 영정 앞 향을 갈아 꽂으며 아버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지난 4년간 병상에 누워 계셨던 아버지. 매일 아침 죽을 끓여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밤마다 뒤척이는 아버지의 등을 쓰다듬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정수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 순간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저기 영철이 아니야? 진짜네. 세상에 영철이가 왔어. 친척 몇몇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정수는 고개를 돌렸다. 장례식장 유리문이 열리고 짙은 회색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섰다. 오빠였다. 정수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오빠는 5년 만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5년 4개월. 아버지가 쓰러지신 날 전화를 걸었을 때 바빠서 못 가라고 짧게 말하고 끊었던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다. 형님, 사촌 오빠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영철은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며 친척들과 악수를 나눴다. 그의 손목에는 은색 시계가 번쩍였고 구두는 반들반들하게 광이 났다.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냈지? 서울에서 일이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내려왔네. 영철은 능숙하게 인사말을 건넸다. 사업 실패 후 부모에게 손을 벌리다가 매몰차게 떠났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의 오빠는 여유롭고 당당해 보였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영철이 천천히 빈소 쪽으로 걸어왔다. 그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한 번, 두 번, 정중한 절이었다. 마치 효자인 양. 아버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영철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친척들은 그의 모습에 눈시울을 붉혔다. 그래도 장남이 왔으니 다행이네. 영철이도 마음이 많이 아프겠어. 정수는 그 말들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다. 정수야, 영철이 정수에게 다가왔다. 그는 여전히 미소를 띤 얼굴로 동생을 내려다봤다. 오빠, 정수는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목구멍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고생 많았어. 아버지 마지막까지 잘 돌봐줘서 고맙다. 정수는 어이가 없었다. 고작 그 한마디로 5년간의 부재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던 무책임을 덮으려는 건가. 오빠는 왜 이제야 온 거야? 정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영철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해. 정말 바빴어. 서울에서 사업이. 사업이요? 4년 동안 한 번도 못 올 만큼 바쁘셨어요? 정수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친척들이 이쪽을 바라봤다. 영철은 당황한 듯 주위를 둘러보며 정수의 팔을 잡았다. 야, 여기서 이러지 마. 장례식장이잖아. 장례식장인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오빠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영철은 난처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다. 정수야, 진정해. 내가 미안하다니까. 미안하다고 하면 다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오빠 찾았는지 알아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오빠 이름 부르면서. 정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이 막혔다. 이모가 황급히 다가와 정수를 부축했다. 정수야, 일단 진정하자. 응?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다. 누군가는 정수를 동정하는 눈빛을, 누군가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날 오후 장례를 치르기 전 유언장 공개가 있었다. 아버지의 변호사가 찾아와 봉투를 꺼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 몇몇이 장례식장 작은 방에 모였다. 정수, 영철,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큰언니 미경. 세 남매가 나란히 앉았다. 미경은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휴대전화만 들여다봤다. 남편과 아이들 걱정에 정신이 없는 듯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다. 고 김만호 선생님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정수는 긴장한 채 변호사를 바라봤다.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남기셨을까? 혹시 자신에게 감사의 말이라도 남기셨을까? 군산 시내의 아파트 한 채는 장남 김영철에게 상속한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정수는 귀를 의심했다. 무슨 소리지? 아파트를 오빠에게? 그리고 예금 3천만 원은 장녀 김미경에게, 나머지 현금과 한옥 주택은. 변호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정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군산 시내 아파트. 그 아파트는 15년 전 아버지가 퇴직금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시세로 약 3억 원. 가장 값진 재산이었다. 김정수에게는 한옥 주택과 남은 현금 500만 원을 상속한다. 이상입니다. 정수는 멍하니 변호사를 바라봤다. 한옥 주택에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낡아 빠진 그 집. 수리비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들 것 같은 그 집. 영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미경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아버지. 왜요? 정수는 작게 중얼거렸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왜 헌신한 내가 아닌 오빠에게? 그 질문은 방 안 누구에게도 향하지 않았다. 다만 영정속 아버지를 향한 답 없는 절규였다. 장례식이 끝나고 하루가 지났다. 사무제를 마친 뒤 친척들은 모두 떠났다. 영철은 서울로 올라간다며 서둘러 떠났고, 미경은 아이들이 엄마를 찾는다며 그날 저녁 기차를 탔다. 정수는 혼자 빈 한옥으로 돌아왔다.
대문을 열자 어둠 속에 잠긴 집이 을씨년스럽게 보였다. 현관 신발장에는 아버지의 낡은 슬리퍼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지난 4년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저기 저 구석에 아버지의 병상이 있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버지를 깨우고 세수를 시켜드리고 아침 식사를 챙겨드렸다. 정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다. 슬픔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다. 나는 뭐였을까?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평생 부모 곁을 지켰다. 결혼도 포기했다. 30살 때 만난 남자가 청혼했지만 부모님을 두고 갈 수 없다며 거절했다. 그 남자는 지금 누군가의 남편이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40대에는 약국 일을 시작했다. 약사 보조로 들어가 15년째 일하고 있었다. 월급은 200만 원 남짓. 그 돈으로 생활비를 대고 아버지 병원비를 냈다. 부족한 돈은 적금을 깨서 충당했다. 정수는 눈을 감았다. 3년 전 여름이 떠올랐다. 그날도 병원비 고지서가 날아왔다. 500만 원. 아버지의 뇌졸중 치료비였다. 정수는 통장을 확인했지만 잔고가 100만 원밖에 없었다. 적금도 이미 다 깨서 쓴 상태였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이 여러 번 울린 끝에 영철이 전화를 받았다. 왜? 오빠. 나야. 아, 정수야. 무슨 일이야? 영철의 목소리는 무심했다. 뭔가 급한 일을 하고 있는 듯 소란스러운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오빠,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화기 너머로 영철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얼마? 500만 원만. 아버지 병원비가. 500. 지금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오빠, 제발 나중에 꼭 갚을게.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아버지 치료를. 야, 나도 살기 힘들어. 알아서 해. 오빠, 나중에 줄게. 지금은 진짜 없어. 전화가 끊겼다. 정수는 멍하니 휴대전화를 바라봤다. 나중에 줄게. 그 말은 결국 안 준다는 뜻이었다. 결국 정수는 약국 원장에게 머리를 숙이고 급여를 선불로 받았다. 원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100만 원을 더 보태주었다. 정수는 그 돈과 카드 대출을 받아 겨우 병원비를 냈다. 그게 처음이 아니었다. 2년 전에도 1년 전에도 정수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때마다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다. 나중에 줄게. 지금은 좀 어려워. 내가 돈이 어디 있어? 한 번도 실제로 돈을 보내준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연락했을 때도 영철은 오지 않았다. 500만 원은커녕 10만 원도 보내지 않았다. 정수는 눈을 떴다. 회상에서 벗어나자 다시 텅 빈 거실이 눈에 들어왔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분노였다. 억울함이었다. 그런 오빠한테 아파트를. 정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참을 수 없었다.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언니라는 이름이 떴다. 정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언니. 응, 정수야. 잘 들어갔어? 미경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느껴졌다. 전화기 너머로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네, 방금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 고생 많았다. 아버지 일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정수는 언니가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았다. 정수야, 유 원장 얘기 말이야. 네.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 아버지가 그렇게 쓰셨으니까.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쩔 수 없다고. 그게 언니가 할 말이었나? 언니는 괜찮으세요? 3천만 원 받으시잖아요. 나야. 뭐 그 정도면 됐지. 아이들 학원비에 보태야지. 미경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담담했다. 언니, 저는요? 넌? 저는 4년 동안 아버지 간호했어요. 약국 일 마치고 와서 밤새 간호하고 돈도 다 썼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오빠한테 가요. 이게 말이 돼요? 정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경은 잠시 말이 없다가 한숨을 쉬었다. 정수야, 내가 뭐라고 하겠어. 아버지가 정하신 거잖아. 언니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이상하긴 하지. 근데 정수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유 원장이 있는데. 그래도 정수야, 미안하지만 나도 내 가정이 우선이야. 남편이랑 애들 먹여 살리느라 나도 힘들어. 이 문제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정수는 말문이 막혔다. 언니는 중재자 역할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아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언니, 정수야, 힘들겠지만 받아들여. 그게 편해. 오빠랑 싸워봤자 좋을 거 없어.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떻게 해요? 넌 집이 있잖아. 한옥이라도 있으니까 살 곳은 있는 거고. 정수는 헛웃음이 나왔다. 한옥이라도 있으니까 지붕이 새고 보일러가 고장난 그 집을? 언니, 그 집 수리비만 해도 수천만 원이에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 정수야, 미안한데 나 끊을게. 애들이 자꾸 엄마 찾네. 언니! 전화가 끊겼다. 정수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봤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이 차올랐다. 정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아버지의 뜻이니까 받아들여야 하나. 하지만 가슴속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졌다. 왜 나는 헌신했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거지? 왜 오빠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장 좋은 재산을 받는 거지? 이게 공평한 건가? 새벽 5시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유산 상속 불공평이라고 쳤다. 검색 결과가 주르르 나왔다. 유류분, 기여분, 상속 재산 분할. 낯선 법률 용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정수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유류분이란 법정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 지분이라고 했다.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식에 기여한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몫이라고 했다. 나한테 해당하는 거 아닌가? 정수의 눈빛이 달라졌다. 희망이 보였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만은 없었다. 사흘 후 정수는 군산 시내의 한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작은 건물 3층에 위치한 곳이었다. 문패에는 법률사무소 정혜라고 쓰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김정수 씨 맞으시죠? 젊은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름은 박지훈.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네, 맞습니다. 정수는 긴장한 얼굴로 의자에 앉았다. 박 변호사는 상담 기록지를 꺼내 들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의 유원장 이야기, 4년간의 간호 이야기, 오빠와 언니의 무관심 이야기, 모든 것을 쏟아냈다. 박 변호사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중간중간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요.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헌신이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평생 부모님을 모셨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게 맞는 건가요? 박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신중하게 말을 꺼냈다. 김정수 씨,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적으로 유언장은 유효합니다. 정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박 변호사가 재빨리 덧붙였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김정수 씨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권리가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요? 네. 첫 번째는 유류분입니다. 박 변호사는 종이를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유류분이란 법정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 지분을 말해요. 민법에서 정한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죠. 아버님의 경우 자녀가 3명이니 원래대로라면 각자 3분의 1씩 나눠 받아야 합니다.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전체 상속 재산의 6분의 1입니다. 아파트 시세가 3억 원, 예금이 3천만 원, 한옥과 현금이 약 5천만 원이라고 하셨죠. 총 3억 8천만 원의 6분의 1이면 약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수의 눈이 커졌다. 6,300만 원. 지금 받기로 한 500만 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금액이었다. 그런데 지금 받으신 게 500만 원과 한옥이니까 유류분에 훨씬 못 미치죠.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류분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니까요.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희망이 보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여분입니다. 박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식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더 많은 상속 지분을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김정수 씨의 경우 4년간 아버님을 직접 간호하셨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하셨다면 충분히 기여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그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간호기간 들인 비용,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지죠. 만약 4년간 병원비로 2천만 원 이상을 쓰셨고 직접 간호하셨다면 상당한 금액이 인정될 수 있어요. 정수는 숨이 가빠졌다. 그동안 썼던 병원비, 영수증들이 떠올랐다. 변호사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동시에 기여분도 주장하시고요. 증거 자료를 잘 준비하시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정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김정수 씨, 헌신이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유류분과 기여분 제도가 바로 그 장치입니다.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자신의 헌신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구나 하는 안도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소송 진행하고 싶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다. 정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법률사무소를 나서며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제가 받아야 할 걸 받으려고 해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정수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을 건넸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이제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오빠와 어쩌면 언니와도.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이야기를 끝까지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이틀 후 정수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 변호사가 준 체크리스트를 들고 집 안 곳곳을 뒤졌다. 병원 영수증, 약 처방전, 간병 일지 다 필요합니다. 하나도 버리지 마세요. 변호사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정수는 서랍장을 열었다. 다행히 그녀는 꼼꼼한 성격이었다. 지난 4년간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두꺼운 파일 3개가 나왔다.
첫 번째 파일에는 병원 영수증이 가득했다. 대학병원 진료비, 검사비, 입원비, 하나하나 날짜가 적혀 있었다. 정수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1200만 원, 4년간 병원비로만 1200만 원을 썼다. 거기에 약감, 의료용품비까지 합치면 1500만 원은 좋게 넘을 것이다. 두 번째 파일에는 간병 일지가 있었다. 정수가 매일 밤 적어둔 기록이었다. 오전 6시 기상, 세수 도움, 아침 식사주. 오전 10시 약 복용. 오후 2시 물리치료. 저녁 7시 저녁 식사. 밤 10시 취침. 사소한 일상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것도 증거가 될까? 정수는 일지를 넘기며 중얼거렸다. 아버지의 상태 변화, 자신의 감정까지 솔직하게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오늘 오빠 이름을 부르셨다. 가슴이 아팠다. 병원비가 모자라 적금을 또 깼다. 하지만 아버지가 편안해 하시니 다행이다. 세 번째 파일에는 통장 거래 내역이 있었다. 은행에서 뽑아온 지난 5년간의 거래 내역서였다. 정수는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기 시작했다. 병원으로 송금한 내역, 약국에서 인출한 금액, 의료기기 구입비. 이 정도면 되겠지. 정수는 파일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다. 이 모든 게 자신의 삶이었다. 숫자로, 글자로 남은 4년간의 헌신. 다음 날 정수는 동네 이웃들을 찾아다녔다. 박 변호사가 주변 증인의 진술도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옆집 박 여사 댁이었다. 70대 할머니로 정순의 가족과 2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낸 분이었다. 아이고, 정수야. 어서 와. 박 여사는 반갑게 정수를 맞았다. 차를 내오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할머니, 사실은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유언장 이야기, 소송 이야기를 꺼냈다. 박 여사는 듣고 있다가 혀를 찼다. 에구, 그 영철이가 정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할머니, 제가 아버지 간호한 거 아시죠? 당연히 알지. 내가 다 봤는데. 정수 너 4년 동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 챙기고 약국 갔다 오면 저녁 늦게까지 간호하고 주말에도 쉬는 날 없이 그랬잖아. 박 여사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정수는 용기를 내서 물었다. 할머니, 혹시 법원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아버지를 어떻게 돌봤는지. 그럼 당연히 해줘야지. 내가 뭘 해야 하는데. 나중에 변호사님이 연락드릴 거예요. 진술서 작성하는 거 도와주시면 돼요. 알았어. 걱정 마. 내가 다 이야기해 줄게. 영철이가 한 번도 안 온 것도, 미경이도 명절에나 겨우 얼굴 비춘 것도 다 알아. 정수는 박 여사의 손을 꽉 잡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 후로도 정수는 여러 이웃을 만났다. 동네 슈퍼 아저씨, 아래층 이모, 맞은편 할아버지. 모두 기꺼이 증인이 되어 주겠다고 했다. 정수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가 다 알아요. 맞아요. 영철 씨는 그림자도 안 비쳤잖아요. 법원에서 꼭 이기세요. 응원할게요. 이웃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수에게 힘이 됐다.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는 자신의 헌신을 알아봐주고 있구나. 일주일 후 정수가 집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수야! 문 열어! 오빠 목소리였다. 정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영철이 험악한 얼굴로 서 있었다. 양복 대신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모습이었다. 장례식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오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영철은 문을 거칠게 밀치고 안으로 들어왔다. 정수는 뒤로 물러섰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들었어. 내가 변호사 찾아갔다며? 소송 준비한다며? 영철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정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맞아요. 미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산 싸움이야? 재산 싸움이 아니에요. 제가 받아야 할 몫을 찾는 거예요. 정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영철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받아야 할 몫? 아버지가 유언으로 정해주셨잖아. 넌 집하고 500만 원 받았어.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공평하고 자시고가 중요해? 아버지가 원하신 거야? 영철의 목소리가 커졌다. 정수도 지지 않고 맞섰다. 아버지가 정말 그걸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오빠가 장남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쓰신 걸까요? 뭐? 지금 아버지 뜻을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오빠는 4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 곁에 안 계셨잖아요. 영철의 얼굴이 굳었다. 정수는 계속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얼마나 오빠 찾으셨는지 알아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영철이는 언제 오나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곧 온대요라고 거짓말했어요. 아버지 마음 아프실까봐. 그건 오빠는 돈 한 푼 안 보내셨죠? 제가 전화했을 때마다 나중에 줄게라고만 하셨죠?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지금 울면 안 됐다. 영철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태도를 바꿨다.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정수야, 미안해. 오빠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진짜 힘들었어. 사업 망하고 빚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더 손 벌리셨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알아요? 영철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다. 정수는 멈추지 않았다. 오빠, 저는 제가 받아야 할 걸 받으려는 거예요. 유류분이요. 법으로 보장된 거예요. 유류분! 야, 너 진짜 끝까지 가려고? 영철의 목소리가 다시 거칠어졌다. 그는 정수에게 한 발 다가섰다.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근데 알아도 내가 이기더라도 이제 나랑은 완전히 남이 되는 거야. 그래도 괜찮아? 그게 협박인가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야. 가족끼리 이러면 안 돼. 가족이요?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오빠는 5년 동안 가족처럼 행동 안 하셨잖아요. 지금 와서 가족 운운하지 마세요. 영철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정수를 노려보다가 돌아섰다. 후회하지 마. 법정에서 보자고. 쾅, 문이 거칠게 닫혔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해야 할 말을 다 했다. 한 달이 흘렀다. 정수는 박 변호사와 함께 소장을 준비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속. 제목만 봐도 무거웠다. 김정수 씨, 서류는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정수 앞에 놓았다. A4 용지로 수십 차. 그 안에 정수의 사년이 담겨 있었다. 변호사님,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정수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박 변호사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길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해요. 병원 영수증, 간병 일지, 이웃 증언, 게다가 피청구인 김영철 씨는 4년간 부친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죠. 이건 명백한 부양 의무 태만입니다. 기여분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정수 씨는 직접 간병하셨고 1,5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셨어요. 법원이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박 변호사는 정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김정수 씨,
이건 단순한 상속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누가 진짜 효를 다했는가의 문제예요. 누가 부모를 진심으로 돌봤는가, 누가 가족의 책임을 다했는가. 법원은 그걸 판단할 겁니다. 정수는 박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이 맞았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헌신을, 4년간의 사랑을 인정받는 문제였다. 변호사님, 제출하세요. 정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박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챙겼다. 첫 공판일이 잡혔다. 한 달 후였다. 정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잘하는 걸까?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오빠와의 관계는 정말 끝나는 걸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정수는 자신에게 말했다. 헌신한 사람이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한 거다. 그게 법이 존재하는 이유다. 박 변호사의 말이 맞았다.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아버지께 딸이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받아야 할 것을 찾으려 합니다. 이게 욕심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라고 믿습니다. 4년 동안 아버지 곁을 지킨 건 딸로서 당연한 도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도리가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빠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평함을 원할 뿐입니다. 아버지, 딸을 이해해 주세요. 정수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곧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누가 진짜 효자인지, 누가 가족의 책임을 다했는지. 정수는 그 날을 기다렸다.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법정 문을 열었다. 방청객석에는 이웃들이 앉아 있었다. 박 여사, 슈퍼 아저씨, 아래층 이모. 모두 정수를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었다. 반대편 피고석에는 영철이 앉아 있었다. 그는 검은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 옆에는 영철의 변호사가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법정 경위의 목소리가 울렸다. 판사가 입장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판사였다. 그녀는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다. 사건 2025 가압 12345 유류분 반환 청구의 건 원고 김정수, 피고 김영철 양측 준비되셨습니까? 예. 판사님. 박 변호사가 일어나 대답했다. 영철의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이 시작됐다. 박 변호사는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제출했다. 병원 영수증, 간병일지,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이웃들의 진술서. 판사님, 원고 김정수는 4년간 부친을 직접 간병하며 1,5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반면 피고 김영철은 단 한 번도 부친을 방문하지 않았고 금전적 지원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다. 간병 일지를 넘기며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다. 증인 출석 요청합니다. 박 여사가 증인석에 섰다. 선서를 한 뒤 그녀는 또박또박 말했다. 저는 김정수 씨네 옆집에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정수 씨가 얼마나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돌봤는지 제 두 눈으로 봤습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아버지 간호하고 밤늦게까지 곁을 지켰어요. 주말도 없었습니다. 피고 김영철 씨는 어떠했습니까? 5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장례식 때 처음 봤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영철의 변호사가 반론을 폈다. 판사님, 피고 김영철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방문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 부양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양이라고 하셨습니까? 박 변호사가 반박했다. 판사님, 제출한 증거 32번을 보시면 원고의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피고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했으나 단 한 번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오히려 부친에게 금전을 요구한 기록이 있습니다. 판사는 영철을 바라봤다. 영철은 고개를 숙였다. 재판은 2시간 동안 계속됐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정수의 헌신, 영철의 부재. 변론을 종결합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2주가 지났다. 정수는 다시 법정에 섰다. 이번에는 긴장보다 기대가 컸다. 박 변호사는 자신 있는 표정이었다. 판사가 입장했다. 그녀는 판결문을 펼치며 입을 열었다. 주문. 피고 김영철은 원고 김정수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 법정이 술렁였다. 정수는 눈을 의심했다. 1억 2천만 원. 예상했던 6천만 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판사가 판결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원고 김정수는 4년간 부친 김만호를 직접 간병하며 1,5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여분에 해당합니다. 또한 원고는 법정 상속분보다 현저히 적은 재산을 상속받았으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판사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이는 누가 진정으로 부모를 부양했는가, 누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는가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헌신한 자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 변호사가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다. 기여분으로 3천만 원, 유류분 미달분으로 6천만 원,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3천만 원을 인정합니다. 총 1억 2천만 원입니다. 영철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의 변호사는 항소를 준비하는 듯 뭔가를 적고 있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재판이 끝났다. 법정을 나서자 이웃들이 정수를 둘러쌌다. 정수야, 축하해. 잘했어. 정말 잘했어. 역시 하늘이 알아봐 주는구나. 박 여사는 정수를 꼭 껴안았다. 정수는 그들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영철은 법정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정수는 그에게 다가갔다. 오빠. 영철은 정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정수는 조용히 말했다. 오빠,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제가 받아야 할 거였어요. 알았어. 영철은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정수는 그를 붙잡지 않았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했다. 그날 밤 정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벽에 걸린 부모님 사진 앞에 섰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3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 정수는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겼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기쁘지만은 않아요. 오빠와 싸워야 했고 법정까지 가야 했으니까요. 이게 아버지가 원하신 일은 아니었겠죠. 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합니다. 4년 동안 아버지 곁을 지켰고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돈보다 중요한 건 누가 끝까지 곁을 지켰는가 아닐까요? 정수는
부모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있었다. 마치 딸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듯이.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이제 저는 제 삶을 살겠습니다. 당당하게. 정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떠 있었다. 밝은 보름달이었다. 1년 후. 1년이 흘렀다. 정수는 받은 돈으로 한옥을 수리했다. 새로 지은 것처럼 깨끗해진 집.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가꿨다. 상추, 고추, 토마토가 자라고 있었다. 정수는 여전히 약국에서 일했다. 하지만 이제는 여유가 생겼다. 주말에는 봉사활동을 나갔다. 요양원에 가서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돌봤다. 아버지를 간호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수는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수야. 언니 미경이었다. 1년 만이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언니, 어떻게? 그냥 보고 싶어서. 두 자매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수야, 미안해. 그때 내가 도와주지 못했어. 괜찮아요, 언니. 정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차 한잔 할래요? 두 자매는 마당 평상에 앉아 차를 마셨다. 오랜만에 나누는 대화.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영철이 오빠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는 것 같더라. 항소는 포기했대. 그렇구나.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당당하게 제 몫을 찾았고 제 삶을 살고 있어요. 정수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을 건넸다.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끝까지 곁을 지킨 자가 결국 인정받았다. 그것이 정의였고 그것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였다. 정수는 평상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다. 평온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평화였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함께 나누면 우리가 사는 이야기가 됩니다.